안녕하세요, 윤타입니다. 이번에 ETF 책이 나왔습니다. 수익이 필요한 것만 배우고 바로 시작하자. 한번 써먹는 ETF 투자법인데 저는 이거를 사골 ETF라고 부르거든요. 이 ETF 투자법은 해외 상장에 돼 있는 레버리지 또는 그런 ETF보다는 국내 상장 ETF를 주로 다루고 핵심은 지수 ETF입니다. 그래서 지수 ETF에 대한 방법들을 2016년도 말부터 투자를 직접 하고,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저를 이제 팔로잉 해주시는 분들, 뭐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검증된 그런 투자법을 이 책에 모두 담았는데요. 이게 책을 내고 나서 정작 그래도 나름 이렇게 결과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좀 신경을 못 썼어요. 그리고 어쨌든 책이라는 게 완벽하진 않잖아요. 뭐 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원작자로서 이 책을 또 읽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막 퇴고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질려가지고 다시는 또 안 읽을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부족한 부분은 제가 또 알거든요. 이게 나오고 나서 항상 아쉬움이 또 보이는 것처럼. 해서 그냥 어제 그런 문구를 읽었습니다. 그거 너무 유명한 건데, 스피노자 아저씨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래서 제가 이 ETF 책을 이번에 마지막으로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원작자니까 평생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쓴 건데 내가 앞으로도 평생 읽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냥 다시는 이 책을 못 본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전에 그 수능 강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뭐 해설 강의 같은 거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수능 공부했을 때. 그런 약간 해설 강의를 약간 벤치마킹해서 이 책을 한번 원작자로서 한번 같이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 설명을 해주고, 이런 부분은 이랬다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 구매하신 분들이 책을 사놓고서 안 읽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도 지금 옆에 보면은 안 읽는 책 엄청 많거든요. 지금 교보문고에서 한 10% 할인하면 한 19,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5,000원도 안 될 수도 있고 1,000원도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냥 시간 낭비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또는 이 책으로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뽑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사골 ETF 투자법 한번 해설 강의 비슷하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 요약을 해볼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후기들이 있고요. 뭐 이런 후기들 쭉 읽어보시면 되고, 동기부여,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거의 다 될까요? 근데 다 됩니다. 이건 거짓말인 것 같고, 그래도 내가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식행위 같은 거 좀 필수 요소라서 넣었고요. 뭐 그렇게 확률이 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지수 ETF 투자법은 대한민국 경제에 하는 거니까. 자, 프롤로그, 수익을 내는 무기는 하나면 충분하다 이러면서 쭉쭉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책을 내면서도 백과사전 같은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저도 ETF 책을 내기 전에 교보문고 가서 잘 나가는 ETF 책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런데 전 좀 백과사전식의 그런 책을 또 좋지만, 저는 정말 실행을 했으면 좋겠었어요. 이 책을 읽고 모든 분들이 다 수익을 다 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책이 좀 내용이 별로일 수도 있고 독자에 따라서 수준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의 목적, 저의 마지막 골은 그냥 ETF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이 책을 읽고 동기부여 삼아서 소액이라도 수익을 내는 게 이 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플 이즈 베스트, 단 하나의 수익의 무의기를 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백과사전식으로 더 이렇게 막 다 다룬 거 있잖아요. 해외 ETF, S&P 500 막 섹터 ETF도 있고, 막 백과사전식의 책은 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거는 저라는 윤타라는 실전 투자자가 쓴 사람으로서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단순함이 본질이고 수익이 본질이 수익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에는 어떠한 여러 가지 매매법이라고, 뭐 기법이라고도 하고 매매법이라고도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칼을 다루든 화살을 다루든 그걸로 어쨌든 사냥을 해야 되잖아. 수익까지의 그 관여까지.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날카롭게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는 이제 잘 되는 사람의 칼을 이제 하잖아요. 매매법. 저도 그랬고, 제가 매매법 만들지 않아요. 저도 성공한 사람들의 매매법을 배워서 그것들을 갈고 닦고 내 경험을 넣어서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계속 꾸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칼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수 ETF고요. 그래서 단 하나에 집중을 해서 그걸로 수익을
내는 게 이 책의 목적이었다. 날카롭게 하는 거다. 투자자는 칼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그냥 칼날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강의를 듣고 유명한 사람의 강의를 몇백만 원씩 뭐 하고 뭐 강의도 듣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만 원짜리 책에서도 내가 날카롭게 할 수 있다.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 공부할 때 또는 어떤 투자를 공부할 때 이런 얘기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이런 얘기 하는데 무조건 책이 짱입니다. 예, 제일 싸요. 강의는요. 책을 듣고 나서 안 되면 강의를 듣는 거예요. 가격이 일반적으로 좀 비싸잖아요. 책을 먼저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을 통해서 그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입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 주식 투자의 본질. 뭐 배우는지 일단 한번 봐볼게요. 목차 보면 됩니다. 돈이 지나가는 길, 돈의 흔적 주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실적만 보고 투자하면 돈을 잃는 이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주가 상승의 원인은 기대감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다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냥 익숙해지세요. 중요하니까 책에 담았죠. 별로 안 중요한 거는 안 담았습니다. 재료의 4가지 분류. 돈의 흐름을 읽는 첫 번째 언어 캔들. 돈의 흐름을 읽는 두 번째 언어 거래량. 지지에 서서 저항에 팔아라. 지지저항. 추세를 읽는 도구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제 움직일 차례다. 이러면서 이렇게 2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2장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지나가는 길, 돈의 흔적 주가. ETF는 펀드라는 껍데기를 썼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알맹이는 주식에 가깝다. 맞습니다. ETF, Exchange Trade Fund라고 해가지고 끝에는 펀드죠. 스탁이 아니고. 그래서 알맹이는 주식인데 이름은 펀드야. 근데 주식의 성질이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펀드가 아니라 주식의 본질부터 살펴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펀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ETF를 알려면은 주식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ETF는 Exchange Trade인데 Exchange가 뭐냐면 상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장 펀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에 상장됐으니까 거래가 되는 거고요. 코스닥에 상장됐으니까 거래를 하는 겁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장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또 비상장 투자도 막 있고 이래가지고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왜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할까? 재무제표를 분석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아니죠. 단 하나의 이유, 돈을 벌기 위해서. 그죠? 너무나도 뻔하고 너무나도 잘 알지만 가끔 헷갈려요. 내가 이거 왜 공부하지?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좀 우리나라가 학구열이 높고 뭐 대학 진학률도 세계 1등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기업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고 개인은 수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배수한다. 기업도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 상장하는 이유가 주식은 현물이며 물가를 반영하고, 그래서 기업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하나다. 주식은 곧 돈이다. 그 핵심 내용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에 가장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이걸 자본가라고 하고요. 뭐 우리 주식 용어로는 세력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세력, 외국계 자본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있고요. 자본가들도 숨기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재무제표도 미리 할 수 있고요. 뭐 신문기사도 미리 작성할 수도 있겠죠. 미리 할 수도 있고요. 엠바고를 통해서 했던 거지만 미리 할 수도 있고, 관계자라면은. 단 하나 숨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돈의 흐름입니다. 돈이 들어오면요, 주가는 오르고요. 돈이 빠지면은 주가는 떨어집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돈이 들어오면 주가는 오르고요. 돈이 빠지면 주가는 떨어진다. 약간 실전 투자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건 뭐예요? 시장가 매수가 많은 거고요. 돈이 빠지는 거는요, 시장가 매도가 많아진다. 이것도 욕망이네요. 사고 싶은 욕망이 큰 거, 팔고 싶은 욕망이 큰 거. 되게 단순하죠? 뭐 매매법 막 복잡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잘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 흔적은 주가라는 숫자에 그대로 남는다.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의 가치보다 돈의 흐름이 먼저 반영된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금리 인하라는 어떤 기대감이 지금 있잖아요. 2025년 8월 달에. 그럼 막상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아니요. 금리 인하가 두 번째, 세 번째라는 호재가 있으면 올라갈 확률이 높고, 금리 인하가 한 번만에 끝났다 그러면 호재가 사라지면서 주가는, 시장은 실망하면서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측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어떤 기대감과 어떤 실적, 호재와 악재에 대한 판단, 이런 재료 분석이 더 중요하다. 흐름은 항상 선반영된다. 시장은요, 항상 미리 선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슬라가 어떤 실적 발표가 있었어. 실적 발표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실적 발표 또는 어떤 신차 발표가 있어.
신차 발표가 있기 전에 기대감으로 오릅니다. 물론 너무 신차가 잘 나와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지만 이때는 대부분의 자본가들과 미리 밑에서 사놨던 사람들은 팔기 시작하는 단계고요. 뒤늦게 신문기사를 보고 호재를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대부분 개인 투자죠. 뭐 개미라고도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미리 차트를 보고 바닥권에 있을 때 기대감에 사서 신문기사를 보고 판다. 그래서 차트만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가 차만유나 차트가 만들어지면 뉴스가 나온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차트도 어느 정도 조금은 기본적으로 볼 줄은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차티스트가 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돈의 흐름이 먼저 반영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예시를 드렸고요. 가치를 예측하기보다 저도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했죠. 예측을 했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시나리오, 매매 시나리오를 짜는 거는 투자자만의 어떤 기쁨이자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예측은 마음껏 하세요. 근데 얼마든지 틀릴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측하기보다 돈의 흐름을 쫓아야 된다. 즉 무슨 말이요? 예측보다 결국에 대응이다. 저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지만 틀릴 확률이 높아. 틀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엔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자, 주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건 돈이 지나간 길이고 자본가의 발자취다. 주가는 돈의 흔적이다.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실적만 보고 투자하면 돈을 잃는 이유. 요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조금 비슷해요. 실적과 기대감 두 가지로 오르지만 재료, 이슈, 기대감으로 오르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립니다. 미국 주식은 조금 달라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에 따라 그 실적에 의해서 분기의 그 기간 동안은 쭉 올라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워낙 강하고 어느 정도 가치와 가격에 왜곡이 적은 그걸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해서 효율적 시장이라고 봅니다. 뭐 이런 어려운 용어도 있는데 뭐 그건 그냥 미국 시장은 좀 그렇게 가요. 우리나라는 변동성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건 국내 주식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합니다. 요거는 그냥 쭉 넘어갈게요. 다 읽어보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언급을 안 해도 다 읽으셔야 돼요. 자, 주가 상승의 원인은 기대감이다. 이렇게 4가지 원인. 요것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 읽어봐야 돼요. 이렇게 쭉쭉쭉 예시를 들었으니까 아까 자율주행 얘기도 있고요. 쭉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다음 거 넘어가면은 이렇게 딱 퍼즐을 눌러놓고 읽고 따라오세요. 우리 그거 있잖아. VOD 전자책 제가 왜 안 하는지 안 해. VOD 보면은 그냥 그 영상이 끝나면 20분 영상의 내용이 내가 다 안다고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책을 위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영상만 보면서 이렇게 책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책 읽어야 돼. 자, 4가지 분류 이거 한번 보세요. 경제적, 재무적 요인, 사회적 요인. 요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차트가 만들어주면 뉴스가 나온다. 여기도 있네요. 대응. 자, 그리고 캔들. 첫 번째 언어 캔들. 저는 캔들이랑 거래량 중심으로 보고요. 이평선 같은 경우는 좀 가늠하려고 보려고 해요. 그 추세잖아요. 그 끝에 기울기만 보면 되는데 그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캔들만 잘 봐도 됩니다. 한번 볼게요. 캔들을 읽으려면 먼저 형태부터 정확히 알아야 된다. 캔들의 중심은 몸통. 요 몸통 여기 위에가 윗꼬리, 여기가 아랫꼬리.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맨 가장 높은 점 고가. 여기가 시장 마감때 3시 20분인가요? 3시 20분. NXT 있어가지고 좀 바뀔 것 같은데 어쨌든 종가, 시장 마감, 정규장 마감일 때 여기 정규장 시작될 때 시가, 가장 낮을 때 저가, 저가. 약간 욕 같은데 네, 어쨌든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욕 같지? 이렇게 있으면 요거 한 번만 이렇게 같이 볼까요? 이거는 제가 해석해주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약간 생각하게 하는 힘을 기르거든요. 요거는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그 머릿속으로 약간 분봉의 형태로 가면 어떻게 갈지, 이렇게 가면은 하루에 어떻게 움직였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음봉은 뭐 또 한 번 더 연습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을. 예, 그냥 막 아마 이거 싫어서, 생각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꽤 있을 거야. 양봉과 음봉 캔들에서 심리와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다. 캔들의 왕 장대 양봉. 제가 이거 이제 뭐 교육인에서나 이런 월천에서는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을 이제 불봉이라고 합니다. 불봉. 그것도 유통 물량까지 잡아먹으면 뭐 이제 찐불봉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장대 양봉은 뭐냐면요. 특히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은 추세 전환을 의미한다. 저는요, 요게
그 수많은 어떤 바닥권 관련 매매법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기법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제는 뭐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또 많이 퍼져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이야기하자면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내려가다가 이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는 거는 저의 전제입니다. 저의 가설, 저의 매매법, 이 바닥권 매매법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바닥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 가설 1번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합의해야 되는. 그게 뭐냐면은 이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 즉 불봉은 개인 투자자가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대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이 매매법이. 이렇게 해서 쭉쭉 가거든요. 이제 아마 매매법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도 이런 거 이제 아실 텐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개별 종목 할 때 특히 중요해요, 이런 거. 그래서 모든 매매의 시작은 장대 양봉에서 시작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TF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의 신호. 앞으로 매매를 할 때는 이 장대 양봉이 보이는 종목부터 먼저 살핀다. 제 수제자 1호가 있는데 그분은 매일 그냥 하는 게 장대 양봉 이렇게 나오는 거 차트 돌돌이라고 해요. 시세 분석 기능 해가지고 이렇게 커서 내리면서 이렇게 차트 보는데 이 장대 양봉 위주로 보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뭐 검색식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게 가장 중요하다. 세력은 이 캔들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낸다. 근데 이거 오늘도 쩝쩝거렸나? 다른 유튜브 채널 갔더니 막 왜 쩝쩝거리냐고 막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 유튜브 관리자 담당자가 전달을 했는데 오늘도 좀 쩝쩝거리나요? 그 쩝쩝거리는 거 편집해주나요? 나 이거 직접 보진 않습니다. 악플을 직접 보면 이게 또 상처받잖아. 그죠?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 응? 왜 이렇게 악플을 달아? 하지 마세요. 인생을 왜 낭비해? 남 미워해서 뭐해? 싫으면은 절 보지 마세요. 가족들이 본단 말이야, 가족들이. 자,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인기죠. 시장의 인기, 관심도입니다. 맛집도 저만 알고 있으면 그게 공식적인 맛집은 아니잖아. 우리 할머니가 엄청 밥 잘했지만 우리 할머니가 밥 잘하는 거 저만 알거든요. 음식 맛집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주식도 결국에는 시장의 관심을 받아야 된다. 그 관심을 알 수 있는 게 뭐다? 거래량입니다. 관심, 요게 핵심. 빨간색 밑줄 그으셨어요? 별표 5,000개. 네, 아주 중요하다. 요거 거래량 되게 중요해. 거래량 해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거래량. 그래서 거래량이 막 터졌다라는 표현 하죠. 터졌다 빵 보면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을 볼 때 그래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여기 약간 절대적인 수치로 보기보다 초보 입문자분들은 절대적인 수치로 보기보다 요 거래량 차트의 캔들의 크기로 상대적인 걸로 좀 보시면 좋아요. 왜 그러는지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거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만약에 좀 더 알고 싶으면 GPT나 제미나이 물어보시면 되고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대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식 종목에 따라서 이게 풀리는 유통 주식이 다릅니다. 유동 주식이 모두 달라요. 그리고 유통 비율도 다릅니다. 대주주의 보유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거는 막 1000만 주가 터졌는데도 그렇게 많이 터진 게 아니야.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게 아니야. 어떤 거는 100만 주만 나왔는데도 엄청 많이 된 거야. 그래서 상대적인 크기니까 초보 입문자분들은 아직 내가 더 디테일하게 못 간다면은 이 거래량 차트는 상대적인 크기, 이 상대적인 변화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유통 물량도 보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괜찮아요. ETF는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ETF는 또 몰라도 돼. 얼마나 좋아. 그죠? 캔들 차트와 거래량 양봉 아까 이야기했던 거 같이 보는 거지. 아까는 계속 제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캔들에 대한 부분, 거래량에 대한 부분 따로따로 이렇게 한번 보고 이제 같이 봐야 돼. 그래서 실전 투자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눈이 캔들 차트만 보면 안 돼요? 야, 양봉 왔다. 거래량 터졌는지, 거래량이 줄었는지, 음봉도 거래량이 터졌는지, 거래량이 줄었는지. 그죠? 예전에 어떤 책에서 거감 음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음음이라고 했는데 음봉 나오고 거래량 음봉 이렇게 세팅하는 게 있거든요. 차트세. 저는 그렇게 했는데 거래량이 줄면서 음봉 이런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캔들 그리고 앞에서 했던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숙지가 충분히 돼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지지에서 사서 저항에서 팔아라. 지지 저항은 이게 계속 읽으시면 되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지지와 저항은 핵심이 뭐냐면은 지지와 저항이 아니고 지지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지지였던 게
예전엔 저항이었던 거야. 근데 이게 강하게 돌파되면서 이게 뚫어버리면 이제 이게 강력한 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핵심인데 이거는 요약을 했던 거고 차분하게 책을 통해서 보시면은 결국엔 저는 이 영상의 목적이 여러분들 책을 보라는 겁니다. 제 영상으로 해서 책이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게 아니고 책은 꼭 읽으셔야 돼요. 저는 핵심 부분만 이렇게 보니까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책에서 담지 못했던 게 이거예요. 자, 후행지표 이런 것도 있는데 이평선 볼 때 이제 꼬리를 보잖아요. 끝부분. 요게 중요해요. 요 기울기가. 요 올라갔어. 바짝 화가 났어.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이 120일은 장기평선이니까 장기적으로는 아직도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장기적인 하락의 멈춤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121선이 약간 밋밋하게 가는 거죠.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 핵심은 추세입니다. 추세. 후행지표라는 것보다는 추세. 여기 써있죠. 이런 것들. 쭉쭉쭉. 그리고 지지와 저항으로도 쓸 수가 있다. 이평선. 그런데 저는 캔들 지지 저항으로만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매물대로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매물대 분석으로도 지지 저항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약간 보조바퀴였거든요. 4발 자전거, 2발 자전거 타기 전에. 근데 완전 매물대의 보조지표에 사로잡혀서 지지 저항을 못 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보 입문자분들 좋은 습관을 기르려면은 캔들의 지지 저항을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쭉쭉쭉. 자, 2장 끝났습니다. 2장. 안녕하세요. 자, 이제 4장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차트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헷갈려 할 수도 있고 저도 전달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 부분 마무리하고 현재 오늘 8월 20일이거든요. 지금 장중 오전 11시인데 한번 지수 차트 오늘 조금 이제 미국장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그거 한번 이제 책의 내용과 이론이랑 같이 보면서 4장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정말 다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책에 담았는데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서 하지만 이게 확실히 진짜 주식은 그 실시간을 함께 하고 그리고 또 차트도 기본적으로 같이 보면서 그 현시성, 현재 상황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막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려고 하고 내 무기로 잡으려는 이 지수 ETF도 어쨌든 시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뭐 섹터 ETF나 또는 개별 종목은 또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지수 ETF만이라도 꼭 내 무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섹터 ETF나 아니면 개별 종목, 뭐 테슬라, 뭐 삼성전자, 카카오, 뭐 이런 원자력 이런 것들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점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지수 ETF 먼저 첫 번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난 이거보다 더 잘해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셔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상은 그리고 책도 그렇고 항상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ETF 책을 이전에 많이 보셨던 분들이나 영상을 보고 또는 다른 곳에서 이제 교육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아마 만족을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너무 좀 처음에 시작하려면 동기부여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좀 최대한 쉽게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면은 조금 뺐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제가 좀 미스가 나지 않았나 싶었지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가 자녀에게 만약에 첫 번째 투자를 알려준다면은 지수 ETF를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나스닥. 나중에 패권 국가가 중국으로 바뀌면은 중국 상해지수 CSI 300, 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복구한다면 뭐 니케이 225, 유럽이 지금처럼 조금 뻘짓하고 있지만 유럽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게 되면 유로스탁 할 수도 있고요. 뭐 아프리카 쪽 지수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역사도 보고 국제 정세를 같이 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지수 ETF야말로 우리 흔히 말하는 경제 공부 있잖아요. 경제 공부를 재밌게 하면서 투자 수익이랑 연결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 도구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개론 풀고요. 자, 책의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쭉쭉쭉 내려가서 수익 무기를 꺼내기 전에 칼날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어떤 저에 대한 어떤 마음 그거를 책에다 썼습니다. 방금 이제 책에 대해서 못했던 거를 지금 좀 이야기한 거니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뭐 쓱 지나가면 돼요. 이런 것까지 읽으면 너무 시간 낭비입니다.
지수 ETF로 투자로 망할 것 같으면 이민을 가는 게 맞다. 저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코스닥은 대한민국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도 있고요. GDP 성장률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 많잖아요. 뭐 요즘에 우리가 왜 잭슨 콜인가 뭐 그걸 왜 알아야 돼? 파월 의장을 왜 알아야 돼? CPI는 뭐고, PPI는 뭐고, 제조업 지수 PMI는 뭐고, 뭐 나스닥, 뭐 반도체, 뭐 필라델피아 지수,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런 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은 경제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경제를 나타내는 거는 저는 코스피 코스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경제는 나스닥에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지수는 그 시장, 마켓, 추상적인 영역이죠. 추상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망원 시장 이런 거 아닙니다. 화개장터. 그래서 시장이라는 건 추상적인 영역이에요. 어떤 판매자와 생산자 또는 유통업자가 이렇게 모이는 추상적인 곳을 시장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시장은 우리나라는 코스피, 코스닥, 요즘에는 뭐 대체거래소 NXT도 있고 그런 곳을 시장이라고 한다. 그 시장에 투자하는 게 이 지수 ETF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국내 지수 ETF를 중점적으로 이 책에서 다뤘습니다. 사실은 타이거,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도 있지만 사실은 좀 그냥 TQQQ가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국 지수는 미국 레버리지 ETF를 좀 활용을 하는 편이라서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저는 그 미국 지수는 미국 레버리지 ETF로 중점적으로 합니다. 물론 올해는 이제 그 25년도 초에 그 미국 나스닥이 빵 내려가가지고 그때는 타이거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를 10,000원대 이하로 잡는 매수 밴드 제가 지지저항 그어가지고 한번 했거든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은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으로 나눈다. 상승장은 지수 차트가 상승 추세에 있음을 의미한다. 흔히 시장이 좋다고 한다. 시장이 좋으면 개별 종목들 대부분이 올라간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텍스트로 하니까 뭔가 그냥 너무 당연한 말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만 부연 설명 드릴게요. 지수 차트가 이제 상승 추세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면 일단은 추세선을 그릴 줄 알면 좋은데 추세선을 긋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책에서 뺐는데요. 요 영상 말미에 살짝 제가 추세선 어떻게 긋는지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근데 전 추세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뭐 할 줄 알면은 좀 멋있어 보이나 뭐 그런 거 있는, 그러니까 하락 추세선만 그으면 되는데 그건 뒤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수 차트가 상승 추세에 있음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쭉 가겠죠. 이렇게 쭉 계속 약간 나이키 곡선을 그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때 시장이 좋다. 그래서 시장이 수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수익이 많이 납니다. 이때는 고수는 항상 잘 나고요. 이때는 중수 있죠. 중수보다는 초보가 좀 더 잘 납니다. 오히려 초보보다 중수가 좀 덜 나요. 초보가 더 많이 난다고 이 문장의 핵심이 그 생략이 된 게 중수는 좀 잘 안 납니다. 왜냐면은 좀 이런저런 트라우마도 있고 하락장, 상승장 이런 여러 가지 횡보장도 겪다 보니까 적절하게 이제 막 수익 실현을 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초보 특히 이제 처음 상승장을 맞이하시는 분들 잘 매도 안 합니다. 이때. 나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좀 고점에 물리긴 해요. 처음에 했을 때 소액으로 했을 때 수익이 나다가 점점 가면서 갑자기 투자금을 훨씬 더 많이 늘리면서 현금 비중을 맞추지 않다가 이게 고점에 물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 고수분들은 물려도 대응 잘합니다. 단타도 하고 멘징도 하고 여러 가지 곳에서 뭐 인버스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도 항상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수익을 챙기면서 매도를 하면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매도는 아쉬움이니까요.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막 짜증나잖아. 아, 괜히 시작했어 막 이런 마음 들거든요. 처음에 조금 먹고 나중에 많이 물리면은. 그래서 항상 평생 아쉬움이다. 그래서 제가 매일 렛츠 아쉬움, 우리 아쉬움을 그냥 얻으러 가자. 무조건 다 아쉽습니다. 끝나고 나면. 저도 지금 이 영상도 책 출간을 하고 좀 아쉬워가지고 좀 더 이걸 할 걸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요. 근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욕을 먹든 악플이 달리든 조롱이 달리든 뭐 평점 1점을 받든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영상을 찍어도 또 아쉽겠죠. 이거 주식 투자의 마인드에 그대로 저는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반반이 스킬, 절반.
덜어내고 또 보고 이런 식으로 뒤에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상승장 하락장의 모습입니다. 횡보장은 누가 봐도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이게 지지저항이 딱 그어져요. 선을 그어보면. 하락장은 그냥 폭락, 하락. 그죠? 계속 저점을 갱신하고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시장을 차트 캔들로 보면 하락장이라고 하고요. 상승장은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쭉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하죠. 인버스 ETF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지수가 하락했을 때도 저는 인버스 ETF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단기의 영역, 단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 ETF 같은 경우는 경제가 망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은 차라리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을 천천히 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전략을 앞으로 내가 이 방법을 평생 쓴다고 생각하면 내가 한번 먹고 말 거면은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엔 내가 어떤 인버스 ETF로 수익이 났으면은 결국엔 또 이 방법을 씁니다. 이 방법을 쓰게 되고요. 멘징의 용도로 쓰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차라리 선물 옵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선물 옵션을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현물 투자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레버리지 ETF도 분류는 사실 파생이긴 하지만 저는 인버스 ETF는 권장드리지 않고요. 저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쫄보 투자자이기 때문에 차라리 최고의 호재, 주식의 최고의 호재는 싸진 거잖아요. 근데 계속 싸지면은 상장 폐지당하고 거래 정지당하고 망하니까. 근데 우리가 한국 경제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해지가 되는 거고 피해갈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만 천천히 하면은 결국에는 저는 수익이 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인버스 ETF는 앞으로 지수 ETF를 하기 싫으면 그때 하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ETF를 이제 강의로 했었을 때 이 ETF를 망한 경우가 표본이 작지만 그래도 한 2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10년 좀 안 되게 하면서 그 200명 중에 대부분 100% 알아보니 다 인버스 ETF였습니다. 인버스 ETF에 물려가지고 다시 주식장이 좋아져도 안 되고 다시 하락장이 와도 그 평단가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엔 손절을 하던가 아니면 계속 장기적으로 물려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인버스 ETF는 초보 입문자 분들은 저는 근처에도 안 가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투자 인생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뒤에 있던 부분인데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원래 좀 학원에서도 막 미리미리 한 번씩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미리 얘기하고 뒤에서 보면 또 반갑고.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 월봉 차트를 보자. 이렇게 뒤에 있는 얘기, 앞에 있던 얘기 그대로 또 했고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참 많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추세지만 코스피, 코스닥은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틀리겠지만 틀릴 확률이 높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박스권에 머물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한번 실제로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예전에 보여준 적은 있지만 트레이딩 뷰라는 곳에서 차트로 M2 통화량으로 그 딱 나누면은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른 것처럼 보이죠. 어쨌든 옛날보다는 지수가 높아졌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물가 상승률 때문이에요.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도 거기에 맞춰서 물가 대비 오른 것 뿐입니다. 사실 거의 98년도 이후로 그 차트를 보면요.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그 차트만 보면은 아니다 라고 나올 수 있죠. 뭐 그것만으로도 한국 경제 성장을 판가름할 수는 없지만요. 저는 거기에 조금 중점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계속 횡보가 될 거다. 그래서 변동성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어서 저는 조금 레버리지 ETF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 변동성, 그 탱탱불처럼 튀기는 것 때문에 이제 더 좋은 거잖아요. 자주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 ETF가 망하면은 한국이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지수 ETF다. 지수 ETF 고르는 방법 쭉 있고요. 여기 쭉 있고, 재테크 VOD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제가 뭐 저보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 세상에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제 방법이니까 한번 써보고 안 되면은 뭐 별로이면은 괜찮은 것만 이렇게 선취해서 자신의 어떤 공부 기준 틀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한번 선취해서 좀 넣어 보시면 좋고 아직 틀이 없으신 분들은 저걸 틀을 삼아서 한번 해봤는데 아니면
버리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저렇게 합니다. 자, 양날의 검 레버리지 ETF. 자, 레버리지 ETF의 핵심은 양날의 검인데요. 요거 다 내용 중에서 핵심 딱 하나입니다. 천천히 매수하자. 레버리지 ETF 핵심 천천히 매수하자.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 별표 치고 형광펜 하고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분할 매수를 아주 천천히 하는 겁니다. 특히 초반에 아주 천천히 하면은 평단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 주 사고요. 그 다음에 2주 사고요. 그 다음에 4주 사고. 그 다음에 8주 사고. 물론 이렇게 되면은 무지성 이제 분할 매수가 되니까 언젠간 현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처음에 100주 사는 것보다 낫죠. 한 주, 2주, 4주 이런 식으로 하면은 평단가 맞추기가 쉬운데 그것보다 좀 더 정교하게 뭐 지지저항을 긋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평선을 보고 한다든지 아니면 가격대 가장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떨어졌을 때 하는 방법, 뭐 피라미드 매수법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본질, 마인드, 주식의 본질, 네, 천천히 분할 매수한다. 이게 가장 핵심. 여기에서 이 본질에 의해서 파생된 기술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자신 있게 자신이 맞는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 천천히 하면 됩니다. 잘못 물려서 평단가 못 맞추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융투자협회 가가지고 아주 소액으로 가격이 변경 계속 되는데 여기 캡처한 거 기준으로는 3,000원인데 25년 후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 ETF 교육까지 들으면은 레버리지 ETF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1배수도 좋긴 한데 저는 그 2배수를 천천히 하는 게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꼭 레버리지 ETF 2배수를 꼭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 ETF 앞에 하긴 했는데 조금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한번 끊고 가도록 할게요. 자,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내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보의 시대에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궁금한 것들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아니면은 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저번 4강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영상입니다. 독이든 성배 인버스 ETF. 앞선 영상에서도 강조 드렸는데 또 이걸 왜 이렇게까지 썼냐면은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을 투자 동료를 잃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너무 미워합니다. 너무 미워해요. 인버스 ETF. 그래서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합니다. 사실 인버스 ETF를 할 거면 정말 선물 옵션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뭐 이유는 인버스는 3분의 1 확률 싸움이거든요. 주식시장은 상승 하락 횡보로 가는데요. 인버스 ETF는 오직 하락장에서만 수익이 납니다. 횡보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아요. 평단가가 계속 내려갑니다. 심지어 곧버스라고 하죠. 인버스 2배수. 곧버스를 하게 되면 사업비도 또 늘어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평단가가 계속 맞춰지기가 어렵습니다. 상승장에선 당연히 손실이고요. 횡보장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요거를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시장은 특히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횡보장에서도 손실이 나는 이 인버스 ETF를 하는 거는 확률상 우리가 3분의 2 구간에서 확률을 높이는 게 낫지 굳이 3분의 1 확률 공간에서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유로 일단 인버스 ETF는 좋지 않고요.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왜냐하면 물가 때문이에요. 그 물가를 적절하게 잘 반영을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부동산 투자가 좀 더 매력적이었죠. 뭐 앞으로도 국내 자산시장에서는 부동산이 좀 더 매력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는 금융시장이 좀 더 커질 것 같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부동산은 저보다 훨씬 더 고수분들도 많고 저도 뭐 부동산은 그냥 뭐 책 보고 공부하고 뭐 금융도 마찬가지지만 잘 모르지만 앞으로는 실거주, 입지 위주로 가게 될 것 같고 어떤 뭐 갭 투자라든지 이건 일단 정부가 너무 싫어하잖아요. 정부가 국민들이 싫어하는 쪽이 많다 보니까 투표에서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수익을 좀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 것은 좀 억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급을 누르고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량들을 늘리는 건 좀 아니지만 더 나가면 안 돼.
어쨌든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많이 안 갈 뿐이야. 그죠? 미국 주식, 뭐 또 금, 토지, 비트코인, 뭐 그런 것들보다 많이 안 갈 뿐이지 시장은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우상향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반영하니까요. 딱 물가만큼은 가요. 그래서 그건 대표적으로 이제 지수 ETF인 거죠. 그래서 인버스는 하지 않는다라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요게 가장 크죠. 마이너스 50% 손실은 100% 수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100원이 50원 됐을 때 50% 마이너스죠. 근데 50원이 100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배가 돼야 됩니다. 즉 100% 수익이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내려갈 땐 쉽지만 올라가는 데는 어렵잖아요. 등산도 그렇고. 또 한국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올라가는 걸 급등하게 올라가고 오랫동안 하락 횡보장을 합니다. 미국장은요? 오랫동안 계단식 상승으로 안정감을 주면서 쭉 올라가고요. 경제공황이나 어떤 경제공황 외적으로 좀 하락장을 맞이했을 때 2018년도 10월 그 전에 있었던 뭐 금리 인상 상황이라든지 또는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뭐 그런 부분들 외적인 부분 그런 거 아니면 뭐 경제공황 뭐 1950년 대공황 뭐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IT 버블 2007, 2008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만 팍 떨어지지 평소에는 계속 우상향을 합니다. 한국 시장은요? 평소에 죽을 쓰고 막 이러고 있다가 횡보를 하다가 상승장 때 그동안 터지지 않았던 거리 빵 터지는 거예요. 이 한반도에 있는 한민족들의 그런 어떤 민족성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닌가. 단기간에 워낙 강하잖아요. 월드컵이 되면 전 국민 붉은 악마가 되기도 하고 단기전에 강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트렌드에 민감하다 보니까 또 금방 식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활용하면 좋긴 합니다. 뭐 요즘에는 뭐 신문기사가 나오면 팔기세다, SNS랑 유튜브에서 나오면은 어느 정도 뭐 인간 지표라고 해서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됩니다. 아주 정확한 뭐 학술의 데이터라든지 그런 거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맞는 것 같아요. 대형 서점에 책이 깔리는 것도 가끔 봅니다. 이렇게 쓱쓱 보면서. 어쨌든 유행을 하니까 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우리 워렌 버핏 동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국내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본질적인 부분들은 좀 맞는 이야기들을 또 하잖아요. 항상 제일 원칙, 원금을 지키는 거예요. 투자금을 지키는 것. 2원칙은 1원칙을 지키는 것이고요. 3원칙도 1원칙을 지키는 것. 즉 초보 입문자분들은 마음이 급하고 들뜨고 희망찬 그런 기대감이 있겠지만 먼저 투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버스 ETF 하면서 계속 말이 길어진 거는 제가 많은 동료들을 잃었고 저도 잘못 객기 부리고 나는 시장을 이길 수 있어 라고 했다가 크게 손실이 났기 때문에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지키는 것. 그리고 어쨌든 이 책에서 제가 부자를 만들어주고 투자의 고수로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일 뿐이고 저의 경험을 조금 더 녹여서 좀 감정도 들어가서 얘네 밉다니까 이 친구 너무 미워요. 그래서 인버스 ETF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실전이다. 지수 ETF 매수 시점부터 매수 타점까지 아마 다음 장에 있는 내용들의 오버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살짝 읽어볼게요. 이거는 먼저 주의할 점이 있다. 배운 개념이 탄탄하지 않으면 실전에서는 반드시 흔들린다. 뉴스, 유튜브, SNS 저의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나 실패가 많거든요. 제가 지금도 이렇지 않을까요? 오늘도 흔들립니다. 오늘도 또 흔들렸어요. 뉴스, 유튜브, SNS 수많은 정보가 소음이 돼서 당신의 투자 리듬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독할 것을 권장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정신없이 왔는데 요런 부분들의 또 정리를 또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계속 이제 쭉 나가고 싶어 해서.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다음에 또 읽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면서 항상 읽거든요. 이번이 없으면 전 다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읽을 생각하기보다 그냥 이번에 한번 읽을 때 제대로 읽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앞에 부분을 조금 복습을 하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개념 없이 기술만 배우는 건 칼 만지고 싸움터에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하라는 거죠. 앞으로 좀 이제 막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매수 시점입니다. 시점이라는 거는 조금 큰 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시즌, 기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으로 치자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시즌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시즌성으로 계속 이렇게 팡팡팡팡 갔던 게 끝났고, 이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어떤 디지털 금으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어떤 대체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즌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의 큰 뷰에서 보는 거고요. 뒤에서 나왔던 우리 타점이라고 하죠. 타점은 좀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매수 시점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뭘 내가 사야지 팔 걸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전쟁터에서 싸울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ETF를 사는 건 언제? 네, 바로 횡보장과 하락장에서 매수 시점을 잡습니다. 요게 메인이에요. 횡보장과 하락장 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횡보장이 조금 뒤에서 표현이 좀 아쉬울 수도 있어서 미리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횡보장은 대세 상승장이라고 있거든요. 대상승장.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공황 이후에 일반적으로 대상승장이 이어집니다. 공황 이후에 대상승장이 항상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의 횡보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고점을 찍고 대상승장을 가고 양적 완화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늘어나고 너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너무 크고, 그러면 FOMC가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쭉 시장을 다시 한번 과열됐던 것을 내리는 그런 하락장 속에서 또는 경제공황 속의 횡보를 하지는 않고요. 이때는 또 횡보장은 상승 속에서 횡보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락장. 이렇게. 자, 어디에서 싸울지 먼저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나한테 유리한 곳. 호랑이가 악어랑 싸울 때 물가에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예, 평지에서 싸우게 이렇게 나오게끔 만드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매수 방법. 요것도 이제 내가 어떻게 매수할 건지 미리 정하는 거죠. 병사를 한 번에 투입할 건지, 병사들을 나눠서 투입할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약간 허실실 좀 약하게 하려고 초반에 조금씩 투입합니다. 스타크래프트로 치자면 약간 저글링 한 마리 보내서 정찰병 보내가지고 상대방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선발대 약간 한 부대로 부대 지정한 다음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부대 다른 데로 옮기고 막 이렇게 채우는 거죠. 막 오버로드 태우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피라미드 매수법, 이렇게 점점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많이 사는 이 삼각형처럼 계속 더 많이 사는 피라미드 매수법과 지지저항 매수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떠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금융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니까 꼭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분할 매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매수 타점입니다. 언제 출격 명령을 내릴 건가? 이 타점이죠. 결국에는 언제 내가 들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요거를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큰 뷰를 보는 거예요. 그냥 러프하게 조금 내가 약간 좀 남들보다 좀 비싸게 사도 그래도 큰 뷰에서 제대로 들어가면 좋은 건데, 요게 이제 또 약간 자존심 싸움, 감정 싸움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에 좀 중점을 하는데, 뭐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빨리 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쌍바닥 매수 타점, 제가 지수 ETF를 할 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씁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요게 안 되면 그냥 가격별로 해가지고 나눠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것도 이제 이번 영상에서 책에서 못 다뤘는데 그것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자,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3분만 더 투자하자. 사실 잠깐 쉬자라는 거죠. 요런 것들 체크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체크를 합니다. 저도 체크를 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나스닥이 떨어지고 엔비디아도 떨어지고, 엔비디아를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고 있거든요. 노 대비로. 근데 이제 제 기준에서 엔비디아를 사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변동성 지수거든요.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인데 요게 이제 제 기준치를 넘어서 어제는 안 샀거든요. 고정 지출 다 나가고 카드값 나가고 해서 사야 되는데 안 샀습니다. 요런 기준. 요거 말고도 이제 시기적인 부분에 기준이 있죠.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요렇게 investing.com이라든지 야후 파이낸스, 블룸버그 같은 이제 웹사이트를 잘 활용을 하면은 요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가 8월 27일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 아 이거 보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판단을 하고, 원래 살려고 했거든요. 딱 살려고 했는데 딱 빅스 지수 올라가고 나스닥 떨어지고 실적 발표를 딱 아직 안 끝났지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안 사게 됐습니다. 뭐 이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겠죠. 근데 저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수를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담아놨는데요. 저는 항상 지수 체크를 합니다. 지수가 어떤지, 방향성이 상승인지 횡보인지 하락인지 한번 보는 거죠. 요거 한번 차트 한번 봐볼까요? 지금 지수 차트가 어떤지. 지수 차트 코스닥 지저분합니다. 이거 이평선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저분해요. 이제 보는 거죠. 지지저항도 긋고 여기 그어져 있죠. 지워볼까요? 지워본 다음 다시 해볼게요. 그냥 자주 부딪히는데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별거 멋있는 그런 마법이 아닙니다. 이 지지가 왜 있을까? 책에서도 썼지만 심리죠. 이 가격에는 또 살려는 사람이 있는 거고, 여기 매도는요, 거기에서 팔려는 그 심리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많이 팔린 거야. 밑에서 산 사람이 이제 팔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서 들어간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어디에서 팔지는 다 모르니까, 시장 참여자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모르고, 현재 상황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있구나, 사고 팔고 하는 곳이구나, 이런 중요한 지점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가늠을 하는 정도지, 요것만 보고 절대적으로 무조건 매수 매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잘 지켜줬던 어떤 지지선을 이렇게 뚝 내려오면서 더 크게 내려올 수도 있다, 계속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를 주고 있죠. 코스닥은 올해는 조금 계속 이런 하락이 좀 많은 편이에요. 왜냐면 코스피 위주로,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서 모멘텀 위주다 보니까 원래 대기업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에서 뭐 좀 테마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순환매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그렇게 있습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니까 우리는 약간 독감 걸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락장의 돌입이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추세가 뭐 상승해서 하락으로 돌입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조금 계속 올라갔으니까 좀 쉬어간다, 이렇게 지금 저는 판단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돼요. 그럼 많이 틀리고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 보고요. 금리 뭐 인상이 될 건지, 이번에도 어쨌든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스닥에. 그래서 이제 막 떨어지는 거,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할지. 근데 모르죠, 또. 지금 이거 아직 FOMC 발표 안 했는데 동결하면은, 그러면 이제 9월달은 조금 힘들겠죠. 그럼 한국장도 거기에 덩달아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미국 경제에 또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환율도 계속 보는 거고, 미국 주식을 하는 저로서는 미국 주식도 하는 1,400원 이하에서는 좀 환전을 해놓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계속 1,600원, 1,800원, 2,000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고요. 전쟁도 그래요. 오늘 뭐 하마스 이제 합의를 받고, 그럼 중동은 이제 당분간 좀 신경 안 써도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합의는 뭐 결국엔 이루어지겠지만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또 그 외에 뭐 질병 이런 것들의 시장 상황을 체크합니다. 참 투자 공부 그리고 수익 내기 참 많은 걸 공부해야 되네요, 그죠? 그게 과하다면은 과매도 매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서,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걸 보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하락장으로 돌입했을 때 내가 이거를 천천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지, 그죠? 그래서 한국 주식은 특히 현금 50%, 하락장이 빈번하게 오니까 우리 자체의 리스크도 있지만, 아니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러시아 지수보다 우리가 더 많이 빠져버리니까 이거는 대비 안 할 수 없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참 어렵잖아요.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막 평균도 높아지고 기대치도 막 그렇다 보니까. 그럼 그거 이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면서 좀 빡세구나 이러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내 계좌 점검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간단하게만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실행해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습관화만 되면은 빨리빨리 스마트폰으로 딱 세팅만 해놓으면은, 내가 기준이 있다면은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의 성공의 확률이 높은 기준을 배우려고 우리가 뭐 책도 보고
강의도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 보편화, 표준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래도 나름 다른 ETF 책보다는 내용이 빈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핵심만 녹여드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 영상이 꼭 필요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너가 그렇게 잘 벌면 너 혼자 하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저의 수익 인증은 담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도. 앞으로도 그렇고요. 왜냐면은 그럴 거면 그냥 혼자 하는 게 진짜 맞거든요. 저는 다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지금 현재도 책에 나와 있는 분들도 그렇고 과거에 계속 있는 분들의 그런 성공 후기, 수익 인증 후기를 한 거는 저뿐만 아니라 보편화, 표준화 작업을 나름대로, 앞으로 부족하지만 더 거쳐야겠지만 그래도 나만 된 건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책으로 이렇게 출간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한번 평가를 받고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제가 저 혼자 저의 또 특수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뭐 뛰어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저의 특수성이 있어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조건 됩니다,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루틴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시스템을 좀 이렇게 계속 쪼물 되게 많이 안 해서 흡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수 ETF는 언젠간 또 기회가 온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다음 장 지수 ETF 매수 시점, 언제 전쟁터에 진입할 것인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ETF 매수 시점, 언제 전쟁터에 진입할 것인가 하면은 매수 시점은 두 가지다. 한번 읽어볼게요, 빠르게. 지하 10층 밑에 안반수가 있다. 시장이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른다. 너무 또 뻔한 얘기를 하네요. 상승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른다. 요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지금 미국 시장이 막 과열이 되게 많이 됐다라고 합니다. 언론 기사도 그렇고. 근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미국 주식, 지금 현재 시점 8월 20일이거든요. 지금 매도를 이렇게 코멘트를 하거나 제가 팔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언제까지 오를지 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내려가기 시작할 때 팔면 됩니다.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승이 보이는 어떤 시그널과 기준이 있으면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최고점에 팔 수 없고요, 최저점에 살 수 없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시면 됩니다. 요 1번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좀 풀어봤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리 팔았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기간 동안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 포모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분을 실수를 좀 했거든요. 너무 빠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의 이야기를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지속적인 상승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한번 쉬어가는 건지 진짜 하락장으로 전환되는 건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락장에 돌입을 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대로 정말 FOMC에서 모르잖아요. 항상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 100%는 없잖아요. 투자에서 100%를 얘기하는 건 투자 사기죠. 항상 확률이 좀 더 높을 뿐이고, 뭐 금리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금리 인상은 진짜 1% 미만이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 동결도 한 진짜 10% 미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대부분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줄일지 얼마나 내릴지는 그거는 뭐 그 다음이고, 근데 이제 그래도 갑자기 금리 동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 이제 하락장을 돌입했으니까, 그래, 내가 ETF 책 봤으니까 이제부터 지수 ETF를 언제 사야 될지 타이밍을 봐야겠다. 근데 내가 지금 주식에 다 몰빵돼 있네. 현금이 하나도 없네.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현금을 항상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비중 배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 이거 지금 뭐 매수, 매도 이런 기술적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또 이야기를 드립니다. 항상 현금 비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락장으로 전환될 건지 그거는 진짜 모르기 때문에 결국엔 대응이에요. 저도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짰지만, 이건 예측이죠. 다 틀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나리오를 짜지만, 그러면 다 틀릴 건데 시나리오 왜 짜라는 거는 투자자로서의 어떤 기쁨을 앗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틀려도 계속 시나리오를 짤 겁니다. 마치 제가 오늘 세웠던, 여기 액션 플래너에서 세웠던 계획이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언정
우리 계획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매매 시나리오를 짜는 이유가 바로 투자 아닌가요? 그리고 그거를 긍정이라고 하죠. 누구나 다 잘 될 것 같은 거를 하는 거는 긍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가 긍정이지 뭐 무조건 잘 되는 거는 긍정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응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틀릴 수 있을지언정. 그래서 하락 시그널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을 안다고 해서 100%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거죠. 0.1%, 0.01%라도 높일 수 있다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기준이 있고 없고는 저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의 승리를 높이기 위해서다. 자, 시장 하락 시그널의 기준은 제가 보는 것은 더 많겠지만 그래도 제가 책을 출간하면서 그냥 흰 종이에다가 쓰거든요. 먼저 딱 요거 먼저 떠올라서 중요한 것들을 먼저 담아놨습니다. 지수 차트예요. 항상 지지저항을 먼저 긋고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이러면서 긋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일단 매수를 합니다. 한 주를 계속 이게 딱 해놔야지 보유 종목이 있어야지 한 번이라도 더 보는 시스템을 갖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 주를 매수합니다.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한 주는 계속 지수 ETF는 계좌에 계속 있고요. 환율, 이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겠지만 원달러 환율은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IMF 사태 이후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축통화 국가인 달러가 항상 필요하고요.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급등할 때 그때는 어쨌든 외국인도 그때 이제 자신 가족들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자기 딸 메리 아들 토마테 열심히 막 외국인 투자자들도 옳다구나 이러면서 그러면은 싸게 샀던 것을 파는 시세 차익도 노리지만 환 차익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심리가 또 강해질 수 있어서 이럴 땐 급등을 했을 때는 예민하게 봅니다.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매도세가 촥 오면서 더 과하게 빠지니까요. 과하게 빠졌을 때 어떻게 돼요? 공포가 더 과하게 나오고 그때 우리는 침착하게 매수 기회를 엿보면 됩니다. 자, 금리입니다. 금리는 계속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넘어갈게요. 글로벌 변수, 전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이란 이스라엘, 팬데믹, 이상기후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는 어떤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변화라든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요 네 가지만 체크해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거의 본업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좀 계속 보다 보면은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고 요즘에는 또 이런 정보들을 주는 곳이 너무나도 무료, 유료 많으니까 자신에게 맞게끔 선취해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또 AI도 있으니까 맞춰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거를 이제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라디오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는 그 연속성이 있어서 틀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하락장의 시그널이 보였을 때부터 이제 점점 매수를 해야겠구나, 이때부터 시점을 잡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5년 8월 20일 기준으로 지금은 하락장으로 꺾이는지는 판단이 안 됩니다. 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기본적인 제가 보는 루틴에다가 이제 상황적인 걸 좀 넣죠. 예를 들어 한미 정상회담이 8월 25일, 26일 이틀간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정상회담을 리얼리티 쇼라고 처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시기적으로 그때마다 조금 이제 넣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는 거나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지수 차트, 자본가의 흐름, 자본가의 돈의 흐름 캔들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지수 차트, 그리고 대한민국은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니까 환율, 금리, 그리고 어떤 대세, 대외, 정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봅니다. 자, 두 번째,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뀔 때 이제 하락장이 쭉 오래 가요. 쭉 오래 간 다음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는 낌새가 보일 때, 즉 추세가 바뀌는 시그널을 감지할 때부터 또 이땐 슬슬 해야겠는데 라고 봅니다. 하락이 멈추는 판단은 저는 이렇게 봐요. 추세선 돌파,
주가 캔들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시점이다 라고 하면서 추세선 돌파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긋습니다. 모든 다른 분들이 어떻게 긋는지는 잘 모르고요. 저는 이렇게 긋습니다. 일단 가장 가까운 부분을 이렇게 쭉 캔들을 쭉 봐요. 이렇게 쭉 보고 지수 차트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잖아요. 어떤 시가총액이 큰 것들을 다 합친 것의 평균값을 도출한 거기 때문에 공룡 기업들도 있고 막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일봉보다는 주봉이 좀 더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주봉 차트로 일반적으로 긋습니다. 삼성전자도 제가 주봉 차트로 그어요. 삼성전자도 한번 그어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 저는 여기에서 한번 3300에서 추세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봅니다. 일단 그냥 내려봐요. 그냥 이렇게 내려봐요. 이렇게도 내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점에서 그을 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유의미한 추세선은 그래도 3번 부딪혔을 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장 많이 부딪힌 선을 저는 추세선으로 제가 생각하는 하락 추세선의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해서 쭉 보면은 가장 많이 부딪히는 거 약간 꼬리 위주로 하고요. 캔들은 웬만하면 훼손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예를 들어 이렇게 긋는 거 이런 식으로 캔들 다 훼손하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참 친절하죠? 그래서 이런 거 한 번, 두 번, 이런 거 약간 이런 유도리, 이런 추세선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추세를 돌파했다라고 봅니다. 여기를 딱 돌파를 하면은 요선 여기를 돌파하면은 돌파됐다고 봅니다. 캔들이 걸치지 않고 빵 갔을 때. 그래서 이렇게 쭉 여기에서부터 보지만 그래도 쭉 갔죠. 근데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막 끝과 끝을 연결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판단을 하죠. 이때 23년 4월 달에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때 수익을 잘 냈습니다. 23년도에. 후반부에 좀 어려웠죠. 요게 아마 PEF 사태가 있을 거예요. 부동산 PEF,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부동산 PEF 여파로 이렇게 하락장을 했죠. 그럼 그동안 먹었던 거 다 날리거든요. 그래서 수익 실현을 계속 해야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요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요 정도. 여기 또 피해 있어야 되고 막 테마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하고 요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시 추세를 쭉 그어 보면 잘 안 그어지죠. 그죠? 여기 한 번에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어보고 긋습니다. 여기서 그으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돌파하고 여기 지지받고 쭉 올라갔습니다. 빠르게 올라갔죠.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나스닥 이런 거보다는 쭉 올라갔고 그래서 한 번에 상승 사이클이 코스피가 쭉 있었죠. 상승 시기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직 하락으로 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선으로 확인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한번 빠르게 그어 볼게요. 삼성전자 월봉으로 그어도 돼요. 연봉으로 그어도 되고요. 이렇게 그어져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 동안 하고 여기 이제 중요한 지점을 하고 무너졌다가 최근에 다시 또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이제 다시 추세선을 또 여기에서부터 이제 또 그어 나가야겠죠. 과거의 추세선이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지저항도 많이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관세 부과도 있고 개별적인 이슈도 있고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그냥 이렇게 차트를 보고 또 62,000원을 지켜주는지. 근데 내가 반도체를 만약에 모아갈 거야,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모아갈 거 하면은 62,000원부터 어떻게 보면 가격 메리트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이 부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변할 거니까요. 변곡점이라고 하죠. 그런 막 의미 있는 지점 SG, 그죠? SG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뭐 이거 더 길게 하면은 또 뭐 끝도 없는데 사실은 이게 이론적으로는 다요. 이거를 많이 그어보고 내가 잘 그었는지 뭐 물어보고 잘 그은 건가요? 그럼 뭐 그냥 잘 그었는지 안 그었는지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저는 이렇게 그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대답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겠죠. 자, 전저점 지지 성공.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지점이 있는 그런 지지점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할 경우 시장에서 버티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점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추세선 돌파도 같이 보면 좋죠. 지지랑 방금 추세선 아까 같이 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쪽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상승이 되고 전환됐을 때 신문 기사로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저는 좀 아주 늦은 건 아닌데 거의 고점에 단기적 고점에 물릴 확률은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추세 돌파. 잘 그었어. 그죠? 책에 실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추세 돌파하고 어떻게 돼요? 7개월 상승이야. 다른 건 2, 3년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또 대중의 관심도 좀 많이 봅니다. 특히 고점 볼 때. 사람들이 외면하고 특히 대중들이 외면하고 관심이 없을 때 저는 그때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것들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뭐 금 같은 경우도 미리 좀 했던 거고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관심이 없었을 때 천천히 매수 밴드 잡아서 비트코인은 이제 다른 거 말고 비트코인이 이제 지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코인에. 그래서 그 지수 하듯이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확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질, 내가 어떤 기본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탄하면요. 쭉쭉쭉쭉. 네, 이렇게 추세, 방향, 어떤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는 분할 매수 2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수 ETF 매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 삼각형 매수법인데요. 책에 있는 내용을 근간으로 해야 되는데 요거 책에 있는 내용보다 제가 책을 다 쓰고 나서 더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나서 요걸로 지금 최근에 25년도 지금 9월이거든요. 25년도 9월에 요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해요. 틀린 거 빨리라도 잡아야지. 좀 더 좋은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라도 고백하고 자진 납세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이게 좀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1000만 원을 한다고 치면은 비율에 맞춰서 하는데 2배씩 하는 게 핵심입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 한 차수마다 2배씩 매수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2배가 또 핵심이냐, 3배면 안 되냐, 1.5배면 안 되냐, 4배면 안 되냐, 다 좋습니다. 밑에서 많이 산다, 떨어질수록 많이 산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2배씩 살 수 있는 근간이 뭘까요? 앞에서 다 배웠는데 바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배씩 사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이 2배씩 매수에 대한 근간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 매매의 본질, 이 원리를 쓸 수 있는 근간은 대한민국 경제에 투자하는 게 지수 ETF다. 코스피 코스닥이 망할 것 같으면은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코스피 코스닥이 망할 것 같으면은 어떠한 개별 종목도 해서는 안 되겠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있어요. 가끔. 극심한 하락장에도 인플레이션 관련주라든지 정치 테마주 이런 가끔 있긴 하지만 시장을 압도하는 테마주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장과 연계해서 같이 가주는 그런 테마나 섹터 투자를 하잖아요. 개별 종목을 할 때도.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뜬금없는 다우존스에 있는 굴뚝공장 안 하잖아요. 빅테크 기업, 엔비디아, 뭐 조금 주춤해서 지금 시가총액 3등으로 내려왔지만 애플, 뭐 아마존, 테슬라, 구글, 뭐 그 안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아마존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거다. 지수에 연동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되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2배씩 매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숫자는 약간의 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요. 테마주 투자법도 하는 게 136이거든요. 약간 369, 369, 136, 136, 136, 136. 이게 왜 좋냐면은 저는 이제 한 종목당 지금 거의 대부분 1000만 원, 5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숫자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1000만 원을 제가 투자를 지수 ETF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136으로 하면은 내가 얼마만큼 샀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금액 보면은 내가 뭐 한 1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한 250만 원 투자했어. 그럼 두 번째 매수 구간에서 대부분 많이 매수를 한 거죠. 이해되시죠? 네, 250만 원이면 이 두 번째 구간에서 내가 하고 있겠다. 정찰병 한 주, 그 다음에 선발대, 본대에서 어느 정도 보냈구나 라고 생각을 바로 가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배씩 하면은 1, 2, 4죠. 원래는 1, 2, 4예요. 2배씩이니까. 앞에서 첫 번째 선발대에서 100만 원, 두 번째에서 그러면은 200만 원, 그 다음에
400만 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숫자가 1000이 합쳐지지가 않으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36으로 했습니다. 136. 여기 앞에서는 3배수, 그 다음에 이제 2배수. 밑에서 어쨌든 총 금액을 많이 사면 되는 거니까요. 136, 136 이렇게 1000만 원 맞추는 거. 그래서 어떤 숫자는 본인이 좀 잘 맞는 거,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엑셀이나 어떤 정교하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거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수학적인 어떤 꼼꼼함보다는 저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확실히 밑에서 사는 게 심리적으로 더 좋다, 이것만 저는 안고 가면서 합니다. 자, 책 본문에는 정찰병은 한 주, 저는 항상 코스피 코스닥 ETF는 항상 한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장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 한 계속 요 한 주는 계속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선발대는 10%,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에서 투자금의 저는 30%를 하고요. 그 다음에 후발대에서는 60%를 합니다. 본인의 어떤 취향이라는 표현보다 성향에 맞춰서 하실 텐데, 지수 ETF 자체를 하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쫄보 개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밑에서 사시면 됩니다. 야수의 심정으로 하시는 분들은 단타 매매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내 차례는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다. 그리고 뭐 2배수만큼 매수하면 된다. 이것도 사실은 밑에서 많이 매수한다라는 게 중요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평균 매입 단가, 즉 평단가를 잘 맞추기 위해서요. 평단가에서 유리해야지 심리적으로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이런 기준 136을 지킨다라는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조바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뭐가 오른대. 최근에 금값 신고가 찍었죠. 근데 금 작년 10월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2025년 9월인데 앞으로 금 안 올라가냐고요? 저는 금은 계속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럼 이 영상 보고 사실 건가요? 아니죠. 그래도 밑에서 살려고 노력해야죠.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심리. 내가 엔비디아도 끌고 갈 수 있을 만큼의 평단이 맞춰줘야지 이게 쭉 오래 먹거든요. 근데 고점에서 잡으면은 오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안 오면 만다 마인드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써져 있죠. 분할 매수, 즉 매수와 매도의 중요성이 9대 1이다. 사실 매도는요, 결국엔 그릇 싸움이요. 내 뭐 자산, 내 연봉, 내 현재 재무 상황,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매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가 달라지거든요. 왜냐면은 아예 안 배운 사람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끌고 가지만, 배우면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 수익을 챙겨야 되니까. 또 더 오래 있다 보면 한국 시장이 어떤지 더 알게 되니까. 근데 저는 수익은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수 ETF라는 것은 유행을 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물리는 거를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더구나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더 물리는 것에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가 9대 1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분할 매수만 잘하면 된다. 그쵸. 여기에서 조금 부연 설명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월천클럽이나 이렇게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매일 얘기해요. 부자는 천천히 되는 거라고.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겁니다. 빨리 될 수 없어요. 책 한 권 읽고 어떻게 ETF 고수가 됩니까? 저도 ETF 17년도부터 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허접한데, 매일매일 하면서도 와 이러면서 알게 되고, 또 시장이 변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요. 저는 부자는 천천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앞선 일련의 사건들이 여러 가지 차곡차곡 중첩이 돼서 비행기가 바퀴를 계속 굴리다가 이륙하듯이, 또는 물이 끓는 점이 100도씨가 돼서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지수 ETF로 계속 수익을 차곡차곡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할 매수에 집중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평생 투자할 거니까. 그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물량을 늘려 나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아까 저는 철만원 할 경우에는 136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지지저항 활용해서 매수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직접 HTS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HT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중이어서 이게 움직일 텐데, 지금 3,300포인트 아까 넘었다고 한국경제에선 왔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좋네요. 정치적으로 막 국제 정세로만 보면은 막 한국 망할 것 같다 보이지만 아니죠. 네. 너무 정치에 빠지면 안 돼요. 투자자는 정치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돈, 자본가의 흐름을 보는 게 좋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 뭐 어쩌고 저쩌고 구금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는
또 자본가들의 판단은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돈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보란 듯이 웃으면서 코스피가 3,300을 넘겨줬습니다. 돌아와서 지지저항 한번 그어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완전 크죠. 그래서 연봉부터 처음에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랬구나, 이렇게 됐구나. 월봉도 보고요. 그 다음에 주봉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일봉도 보고, 이렇게 막 추세선도 그어져 있네요. 추세선도. 그 다음에 일봉을 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차분하게 코스피만 한번 봐볼게요. 쭉 이렇게 코스피의 연봉 차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에서 한번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좀 저항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1985년도부터 이때까지는 계속 여기에 갇혀 있죠. 여기 3년 동안 하락한 거는 아픈 거죠. 동아시아 외환위기, 우리나라는 IMF라고 부르는 거죠.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빵 터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뭘까요? 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발 금융위기고, 쭉 가다가 계속 여기 횡보를 또 하고, 박스피라서 횡보를 하고 하다가 여기 밑꼬리를 팍 찔렀죠. 코로나 팬데믹 한 달 만에. 그래서 양적 완화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쭉 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마음 아프게도 코스피 코스닥은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상승했다라는 것, 그냥 돈이 풀려서 상승했다라는 것은 제가 M2 통화량으로 빵 나눠보면은 그것만으로 어떤 원화의 가치라든지 코스피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명목 상승률보다 실질 상승률을 좀 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M2 통화량으로 하면.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은 전혀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연봉은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막 주식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결국엔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이러는데, 그거는 나스닥입니다. 우리는 돈이 풀려서 올라간 거예요. 인플레이션. 지금도 돈이 풀리죠. 돈이 풀리면은 돈이 풀려서 올라갑니다. 어떤 시장의 가치라든지 펀더멘탈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돈이 풀려서 올라갑니다. 월봉 한번 봐볼게요. 월봉도 뭐 이렇게 지지저항을 그어 놓으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수 ETF라고 해서 뭐 1990년도에 샀다가 지금 팔고 그러는 게 아니겠죠. 그죠? 더군다나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냥 연봉이랑 월봉이랑 주봉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한번 이렇게 됐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주봉 같은 경우입니다. 주봉으로 저는 추세선, 앞쪽에 페이지에서 나오죠. 몇 페이지죠? 여기 146에서 147. 그래서 시장이 어떤 하락 구간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거는 이제 추세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보는데, 이전 고점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긋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선은 그을 필요 없고요. 이렇게 긋는 거죠. 이 당시엔 이렇게 그었겠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는 여기 오른쪽 차트가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그었을 거고, 지금은 추세가 돌아간 거죠. 이건 책을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은 추세가 완전히 돌아서는 상승 국면이다. 상승 국면입니다. 이제 전고점, 우리 21년도 전고점 3316포인트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3313이네요. 역사적 고점을 찍을까 말까요? 아직 1시 35분인데 오늘 찍을까 말까요? 재밌죠? 주식이 마치 정치 기사라든지 그런 국내외 정세 막 보면은 막 전쟁 나고 서로 싸우고 이스라엘 막 미사일 폭격하고 이러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건 그거고, 우리는 항상 돈의 흐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완연한 상승 추세예요. 이거는 뭐 지금 와서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저는 작년부터 12월 달부터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 추세를 차트로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글을 올렸어요. 저기에 25년 1월 16일 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한 사람들 올해 중에 두세 번은 짜증과 포모 현상으로 속 뒤집을 거다. 미장 코인보다는 25년도는 국장이다. 그죠? 물론 미장이랑 코인 같이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도 뭐 이렇게 했고 중요한 것. 그리고 뭐 골드 게시판. 저는 작년 10월부터 금 투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국장 같은 경우. 그래서 카페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9월달 미장 국장 관점도 간단하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놨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 추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주봉으로만 봐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일봉으로 지지 저항 차트 지지 저항만 한번 그어볼게요. 근데 이게 좋지는 않네요. 저는 잠깐 이렇게 화면이 가려서
뾰로롱 사라질게요. 뾰로롱. 지수 차트 보면은 이게 완연한 이제 상승 추세잖아요. 상승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지정 한번 그어볼게요. 그래. 그리고 여기서 굳는 거죠. 대충 그어요. 대충 일단 여기다 그어볼게요. 그리고 꼬리가 좀 잡힌 여기 한번 그어볼게요. 대충 긋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되니까 이렇게 옮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긴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부근인 것 같기도 해요. 요 부근 여기에서도 맞고 여기에서 지켜주고 여기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밑으로 팡 순간적으로 이제 일시적 하락으로 해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또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지 저항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계속 부딪혔던 곳을 뚫었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여기를 지켜주는지 봐야겠죠. 여기는 지켜주는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코스피 관련 ETF를 하면은 여기를 지켜주는지 보면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투자를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려오는지 지수 움직임을 계속 보면서 여기를 지켜주는지. 여기 무너지지 말고 착 비슷하게 갔다가 팡 올라갈 때 그때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단기적으로 하면은. 근데 나는 모아가겠다. 이 상승 추세 속에서 모아가겠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10% 잡으면 되죠? 여기 10% 잡아요. 여기 10%. 그리고 다음 본대를 136에 의해서 저는 136에서 여기서 30% 여기 했다가 여기 쭉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축 해가지고 내려가면은 지지가 그럼 여길까요? 여기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계속 있으니까 여기에서 60% 담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는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여기 딱 깨지면은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60%를 들어가기보다 여기까지 지켜보고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론상으로는 여기서 136을 하면 됩니다. 여기 잘 쉽게 깨지지는 않을 텐데 대한민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워낙 변동성이 많고 미국장이 재채기하면 우리나라 독감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고, 그러니까 매뉴얼이 모든 걸 다 커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 매뉴얼대로 하면 여기에서 1, 3, 6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버텨야죠. 물리면은 지수 ETF는 물리면은 버티면 되고, 난 그게 싫다,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천천히 더 매수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는 진짜 깨면은 계속 내려올 것 같아요. 후루루루. 그래도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내려오더라도 워낙 돈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금리나 시즌이 이제 돌아오고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 시황이라든지 이런 거 매뉴얼과 시황을 같이 이렇게 혼합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매뉴얼이 완전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밑에서 많이 사니까. 여기에서 막 코스피 이제 올 거 아니야. 한국 경제나 미국 경제나 이제 언론들은 이제 막 사라 그럴 거 아니야. 이제 역사적 신고가다, 코스피의 시대다, 코스피 4천의 시대가 올 것이다, 막 5천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기준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너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3,300에서 3,000만 내려오더라도 10%, 300, 그쵸? 330, 한 10% 내려오는 거니까. 이렇게 지지저항 한번 그어봤습니다. 지지저항 그어보고 매뉴얼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렇게 저의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도 있었고 매뉴얼도 있었고, 지수 차트에 지지 저항선을 긋는다, 그죠? 여기 ETF 차트에 지지 저항선을 긋는 게 아니고요. 지지 부분에서 매수를 한다. 해당 지지 라인이 무너지면 다음 지지 라인에서 매수한다. 그래서 쭉 같이 봤고요. 지지도 굳이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전 지진서까지 종목의 개별 위험이 아닌 시장 위험으로 하락하는 경우 시장 하락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수 ETF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부딪히는데 꼬리 중심으로 좀 보는 게 좀 더 좋아요. 수익은 매도하는 순간에 난다 이러면서 줄 때 챙기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화면에서 사라지고 다시 안 나타나는데 다시 나오겠습니다. 뾰로롱.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투자자는 있는다. 수익이 나야지 좋은 거예요.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얘기하지만 국장에서 원화채굴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미장에 있는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 또는 그냥 달러를 기축통화잖아요. 달러를 보유하기 위해서 달러, 그리고 계속 우상향하는 금, 그리고 비트코인, 요렇게를 사모읍니다. 그래서 국장에서는 투자금은 늘리지 않고 계속 같은 금액으로 수익이 나면 즉시 인출합니다.
좀 빠르게 단기 스윙이랑 단타 위주로 하고 있어가지고 더욱더 그렇게 합니다. 수익금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국장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망하지 않는 거는 알고 있어요. 뭐 특별하게 지금 뭐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 대한민국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망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뭐 투자는 아직 할 수 있지만 좀 믿을 수는 없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인인데 이게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장 수익금은 전부 다 그대로 인출합니다. 자, 지수 ETF 매수 타점 쌍바닥. 쌍바닥은 사실 계속 지지저항을 긋다 보면은 보이는데 요 하나가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딱 닫고 이렇게 하고 여기가 가장 좋아. 이 닿아버리면은 막 밑꼬리 찌르고 심리가 막 나오고 이런 다음에 다시 올라가거든요. 단타할 때도 저는 지지 깨고 지지 있을 때 안 해요. 지지 깨고 탁 올라섰을 때 그때 오히려 그냥 같이 올라탑니다. 물론 이제 단타는 양봉에 올라타는 거고 스윙 같은 경우는 물리면서 하는 음봉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쌍바닥은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 저항 있잖아요. 막 그 전에 그어놨던. 그래서 이렇게 있고 맞고 뚱팡. 왜냐면 힘이 있으면은 바로 뚫어줘야 돼요. 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막 머리를 부딪혀요. 근데 계속 부딪히면 피나거든요. 뚫을 때 한 방에 그냥 모르게 빵 뚫어줘야지 가장 좋습니다. 이게 점점 계속 부딪히다가 이렇게 하다가 하게 되면 힘을 좀 잃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는 바로 뚫어줘요. 내가 물론 한 번에 뚫냐, 두 번에 뚫냐, 뭐 세 번에 뚫냐,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뚫어줬을 때, 여기를 팍 뚫어줬을 때, 단기로 봤을 때 이 꼭지점을 넘어서는 저항선을 뚫어줬을 때는 큰 힘으로 갈 확률이 높다.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수는 큰 힘으로 뚫어놨기 때문에 이제 계속 당분간은 상황은 좋을 겁니다. 물론 국장 같은 경우는 오래 가진 않고요. 그냥 요거는 그래도 그냥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틀리겠지만 한번 보세요. 뒤늦게 보신 분들 9월 10일인데 아마 9월 중순까지는 좋을 거예요. 9월 중순까지는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그것도 틀리겠지만 보세요. 그럼 그 근거는 얘기해 줘야 되잖아. 신규 상장주가 없을 때 국장은 좀 더 좋습니다. 이런 깨알 팁도 좋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있을 때는 좀 안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국장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책에 담지 않았던 거 신규 상장주 있을 때 좀 조심하면 좋습니다. 이거 아주 잘 먹히는 팁입니다. 그래서 W 이거 쌍바닥 넘어갔을 때 큰 힘을 가진다. 뭐 개별 종목으로 최근에 이제 수익이 난 거 좀 보면은 이제 스윙 작년 신규 상장할 때부터 계속 봤거든요. 근데 어제 이렇게 빵 힘있게 갔죠. 그래서 여기서 뚫으려고 하다가 이제 어제 빵 뚫었습니다. 그렇죠?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고 신고가 종목이죠. 로봇 관련주인데 작년부터 신규 상장할 때부터 계속 봤었는데 제가 작년부터 로봇주에서는 요거 클로봇을 중점적으로 봐라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래도 수익을 계속 냈어요. 계속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지지저항 그으면서 계속 그으면서 해왔는데 이렇게 슈팅 나와서 기분 좋게 합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클로봇 이 정도만 좀 제가 좋아해서 3박자를 갖춘 종목들이라서 이렇게 봤는데 잘 나왔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카페 가면은 뭐 많아요. 제가 작년부터 이제 K-팝 좋다 그래가지고 K-팝은 관세 부과 없죠. 그죠? 그리고 지금 잠깐만 이거 얘기해도 되나? 차트상에서 고점이면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3차 전지 아저씨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전 고점에 있는 건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작년에 뭐 이제 ETF, K-팝 ETF 계속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24년 11월 달부터 SM도 좋고 K-팝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분석글도 있고 고점 있는 건 이야기 안 합니다. 고점에 있는 건 보지 마세요. 그래도 윤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차트를 볼 줄 알죠. 제가 만약 이야기했는데 고점이면 그냥 설명용이다. 다 설명용이죠. 투자 추천 아니죠. 당연히 뭐 책 해설 강의인데. 네, 요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좀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저 안 틀리나요? 틀려요. 전 대북주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열병식에 막 갑자기 가가지고 대북주 조금 지금 힘들게 합니다. 대북주 절대 추천 아니에요. 근데 포기는 안 했어. 자, 오케이. 요거 아니다. 요거일 때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초보인가 고수인가 한 방에 구별하는 방법인데 뭐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요것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QR코드에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오늘 이번 영상에서 더 잘한 것 같은데 요것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매도는 결국 아쉬움과 공포. 이건 진짜 이거는 그냥 성경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요거는 꼭 받아들이세요. 매도는요, 아쉬움이에요. 아쉬움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후회합니다. 그 후회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공포에 떨어요. 매도는 어차피 계속 아쉬워요. 얼마에 팔았어도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특히 국장 같은 경우에는 줄 때 챙기자, 줄챙. 수익 줄 때 챙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아쉬울 때, 딱 좋을 때 우리 헤어지자 이런 말 있잖아. 뒤풀이도 1차가 가장 좋아. 2차 가서 좋았던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 우리 인생을 봐서도. 그래서 매도는 항상 아쉬움을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매도는 결국 인정이에요. 어차피 우리 최고점, 최저점 지나고 나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엔비디아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나스닥은요? 몰라요. 지나고 나서 알아요. 떨어지면 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수 없다. 최저점에 살 수 없다. 최고점에 팔 수 없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쉬움, 공포 중에서는 아쉬움을 선택하는 게 낫겠죠? 아쉬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하는 거죠? 또 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잖아. 만족하지 못하니까 또 다시 하고, 또 아쉬운 대로 또 아쉽네. 아쉽지만 그냥 다시 인출해서 또 보내버리고, 아니면은 너무 많이 수익이 났어 이번에. 그럼 주담대 좀 상환하고. 주담대 상환하는 거는 그 레버리지를 잘 이용 못한다 그러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막 주담대 같은 거 있잖아요. 꽁돈 같은 거 생기면은 막 대출 상환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갚을 건데 좀 부담이 덜 하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좀 게을러졌을 때 항상 막 부지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수익금을 좀 합니다. 오늘 중간중간 수익금 관리에 대해서 했는데 전 진짜 이렇게 해요. 나는 투자가 끝날 때까지 평생 아쉬울 거다. 맞습니다. 렛츠 아쉬움. 아쉬움을 계속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최고의 매도법 반반이 스킬입니다. 반반이 스킬이요. 매도가 어려운 이유는 예술의 영역이다. 즉 마음의 영역이거든요. 우리 시기 질투하잖아요. 포모 현상 나오잖아요. 누가 나보다 더 잘 팔았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수익이면 다 옳지. 그래서 저는 반반이 스킬을 좋아합니다. 일단 반 팔고 나면 심리적으로 여유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반반이 스킬을 좋아합니다. 이건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저항점에서 반 파는 거예요. 올라갈지 뚫을지 모르잖아요. 반 팔고 올라갔으면 좀 더 위에서 팔걸. 아쉬움. 근데 하나도 못 팔고 저항 맞고 쭉 내려와 봐요. 짜증 너무 많이 납니다. 공포감도 나고 후회스럽습니다. 진짜 그것 때문에 막 조바심 나고. 근데 저는 그래서 아쉬움을 택합니다. 나머지 절반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보면 되잖아요. 분할 매도해도 되고. 그러다가 다시 지지로 못 받고 쭉 내려오면은 자동 매도 걸어놓은 데에서 팍 다 팔아버리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옥공 매도법입니다.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종목에 많이 하냐면은 정배열 ETF예요. 정배열 ETF. 정배열 ETF면서 계단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한번 5일선만 좀 놔둬볼게요. 다시 뾰로롱. 5일선이 있잖아요. 5일선, 5일 이평선만 남는데 이 5일 이평선을 캔들이 이탈했을 때 여기죠. 그럼 여기서 절반 팔든 전 다 팔아요. 다 팝니다. 5일 캔들을 딱 벗어났죠. 여기서 다 파는 겁니다. 여기서 다 팔아도 되고 여기서 다 팔아도 되고.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 수익금을 쌓았잖아요. 5일선을 타면서 K팝이 좋을 거라는 그런 재료랑 분석을 통해서 그럼 쭉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K팝 ETF 하면서 여기에서 한번 매도하고 그럼 언제 또 사요? 네, 정배열 ETF 매수법에 의해서 5, 10, 15, 20 이거를 책에 못 담았어요. 예, 섹터 ETF까지 다루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합니다. 이평선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하면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뭐 댓글이나 카페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도 제가 이제 섹터 계속 얘기했던 게 요겁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AI 세상인데 우리가 AI 소프트웨어는 못 만들고 그러면은 전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원자력인데 그거 관련해서 인프라 관련주가 필요하지 않냐, 결국 인프라가 아니냐 해가지고 저는 요걸 올해 초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이렇게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계속 오늘 더 많이 올랐네요. 당연히 지금은 사는 게 아니죠. 떨어질 때 사는 거예요. 항상 쌀 때. 그냥 이랬구나. 그래서 옥공 매도법, 이 주가 캔들이 5일선을 탁 벗어날 때 이때 다 팔아버립니다. 그냥 싹 다 팝니다. 그동안 했던 것들. 그래서 변동성이 있는 그런 ETF나 개별 종목보다는 계단식으로
천천히 오를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 저렇게 매도법을 하시면 되고, 변동성이 있는 것들은 지지저 반반이 스케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미국 주식이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다시 나가오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양적 완화가 끝나고 금리 인상 기간 동안 코스피 코스닥이 2년 넘게 하락했다. 쭉쭉쭉 역사적 신고가를 연일 갱신했다. 최근에도 갱신했네요.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크고 국내 주식으로는 수익 내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많아졌다. 수익은 낼 수 있죠.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고 가치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테마주랑 단기 단타만 먹히는 곳에서 가치 투자한 사람이 잘못은 아니고 무지한 거잖아요. 몰랐던 거잖아요. 무지한 거잖아요. 국내 주식이 잘못한 게 아니고, 국내 주식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알면 되잖아요. 클럽과 같은, 클럽에서 도덕책 읽고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막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들한테 너네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물론 국장이 뭐 클럽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거기에 맞게끔 그 시장을 파악하고 한국인들의 성질을 파악하고, 자본시장법이 좀,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으로 투자금을 옮겼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그렇지 않죠. 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펼치면서 나스닥 지수도 올해 초에 또 막 빠지고 그랬잖아요. 그죠? 테슬라의 주가 변동을 3배수 추정하는 건 93% 하락했다. 레버리지 ETF 이렇게 무섭습니다. 특히 3배수짜리는. 제가 이 책에 못 담아서 아쉽지만 3배수 ETF, 이 2배수, 특히 미국 ETF 같은 경우는 무조건 손절점 잡아야 됩니다. 지수 ETF도 TQQQ도. 뭐 장기 투자로 TQQQ를 모아간다는 영상이 있는데 저는 그 의견과는 반대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계속 유튜브에서 누가 정답은 아니니까 계속 이야기를 조금 계속 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미국 주식도 주식이다. 아무리 사파리에서 어렸을 때부터 사육해서 키웠던 사자는 사자예요. 우리 포메리안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도 결국에는 주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새는 바가지 국외에서도 샌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이렇게 쭉쭉쭉 있습니다. 유튜브 다른 대형 채널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건데 S&P 500, 나스닥 100 레버리지 말고요. 이렇게는 뭐 가장 마음 편하고 무지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투자법보다 또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책에서 자세히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답니다. 제가 댓글은 그 비판 조롱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책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거는 담당자분이 캡처해서 저한테 내용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제가 100% 답변을 드리니까 뭐 감사 댓글도 제가 가끔 달고요. 안 좋은 거는 좀 비판 말고, 비판은 근거가 있잖아요. 이건 이러이러한데 이건 이러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잘못 전달해서 제가 책을 잘못 썼어. 내가 실수했어. 아니면 저의 실력이 부족해. 그럼 당연히 인정해야죠. 그거는. 근데 이제 그냥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그런 것들은 저한테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럼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는 팬들, 그리고 우리 월천클럽 분들, 그리고 저한테도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아주 잘 쓴 것 같아요. 친절하게. 그리고 ETF 투자할 때 배당금 뭐 이런 것들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nvesting.com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한글판이어서 더 감사합니다. 쭉쭉쭉쭉쭉 있습니다. 좀 다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Q&A 실제로 제가 Q&A를 하면서 많이 나왔던 것들 추려서 넣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에필로그 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에필로그면은 마지막 부분이네요. 해설 강의가 이제 슬슬 끝을 나갑니다. 왜 계속 웃음이 나오죠? 네, 기준 없는 투자는 도박이다. 기준을 세워야 된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장김치 포기 이런 건 아마 제가 예전에 다른 플랫폼 강의에서 클래스 101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요 부분, 나는 투자 사기 3번 당했다. 아주 자격이 없는 놈이야. 투자 사기 3번이나 맞았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역시 가까운 사람들한테 모두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제가 무지했고 제가 과욕을 부렸고 그 부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나쁘긴 해요. 내가 좀 무지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차라리 그 종목 물려서 하면은 아픔이라도 없는데 해서
참 투자 사기는 안 좋은 것 같고, 이 투자 사기를 그래도 그래도 이 짧은 기간 동안 10년 동안 3번 맞았으면은 그래도 나름 노하우가 있는데 그걸 좀 전달을 드릴게요. 에필로그에서. 일단 첫 번째, 모르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건 안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시장의 수익률을 너무 과도하게 넘어가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사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 채권인데 뭐 월마다 월 배당으로 주는 건데, 월 배당 상품들 되게 많잖아요. 유사수 신행유랑 그런 것들 상품들 다 월 1% 지급하는 거, 월 2%, 월 3% 이런 거 다 폰지 사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월 배당 상품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도권 없는 거, 특히 비제도권, 그러니까 세금을 안 떼요. 그런 것들은 다. 세 번째, 연결되는데요. 월 배당 상품 다 비제도권인데 세금을 안 떼고 비과세 상품이다, 그런 거 비상장이다, 이런 것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떼지 않으면은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세금을 떼는 것들은 제도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안 떼고 제도권에 없는 상품들은 초보자 입문자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오래 되신 분들도 안 할 거예요. 네,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것들은 내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찾아 나서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 나한테 연락이 오거나 제안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많이 기준점을 높여서 꼼꼼하게 의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저도 누군가에게 이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렇게 우연히 노출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카페를 오래 했거든요. 네이버 카페는 알고리즘이 없고 블로그는 있는데 네이버 카페는 없어요. 오직 검색으로만 저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만 하다가 이제 좀 약간 폐쇄적인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맨날 한다 그러다가도 저랑 결이 좀 안 맞아요. 사실 유튜브는 저랑 결이 안 맞습니다. 익명이고 사실 좀 쉽게 상처도 주고 막 그런 것들 막 많이 보잖아요. 사이버 레카 그런 것들 보고.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제가 우연히 노출돼서 우연히 보게 된다면은 뭐 그거는 찾은 거니까, 그렇게 있으니까 뭐 그런 건데,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유하고 이번밖에 기회 없다, 이번에 꼭 해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컨텐츠 강의 뭐 구매할 때 뭐 부동산 다 매수자가 갑이에요. 매도자가 갑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뭐 그 기회를 놓치면 어때요? 또 다시 내 거 아니구나,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시면 되니까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첫 번째 모르는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월 배당형 상품 같은 거 비과세 이런 것들 조심하고요. 비제도권 세금 안 내는 거 이런 것들 조심하고, 네 번째 시장 수익률을 너무 상회해서 너무 좋은 것들 그런 거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찾아가서 막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잘 없더라고요. 내가 필요해서 찾는 겁니다.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에필로그라서 더 희망차고 동기부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네요. 여기 있어가지고 이 책이 수익으로 가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ETF 투자의 나침반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한다는데 이렇게. 근데 이게 마무리가 아니고 뒤에 별책 부록이 또 있어요. 특별 부록이. 그래서 이 특별 부록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막 남기고 가는 거는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하고 진정한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자는 쉽다, 내 삶이 어렵다. 제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이 투자 클럽, 월청 클럽, 소수 정예로 하고 있거든요. LSP, 라이프 스터디 프로핏, 즉 삶이 안정화가 되면은 공부는 당연히 안 되고요. 네, 수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LSP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자로서 꾸준하게 어떤 공부도 안 되고 수익이 나지 않는 분들을 보면 삶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매우 높습니다. 틀도 없고 루틴도 없고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인터뷰를 보거나 그럴 때도 항상 삶에 대한 부분들을 제일 많이 보는 게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썼어요. 사실 저도 제가 신이 아니고 자본가도 아니잖아요. 공부하지 않으면 수익 저 안 납니다. 절대 안 나요, 저는. 막 뛰어난 감각도 없어서.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공부는 유튜브를 보거나 VOD를 단순하게 트는 거는 가장 낮은 수준의 수동적인 공부라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거는 책을 읽는 거. 가장 책을 읽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복기하고 쓰고, 그게 가장 좋은 공부라고 생각해요. 저도 막 책을 읽거나 그러면은 제 생각을 같이 하면서 쓰고 그거를 글로 남기기도 하고, 아마 지금 책도 그렇게 몇 년 동안 제가 계속 카페에서 썼던 글들을 다시 취합을 하고 이렇게 카테고리화 하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면 수익이 나는데 삶이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잖아요. 뭐 결혼, 이혼, 승진, 이직, 출산, 그렇잖아요. 이사, 너무 많아. 별의별 거. 내가 안 아프면 가족들이 아프기도 하고 너무 많잖아요. 천재지변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투자보다 삶이 우선이라고. 삶부터 먼저 이렇게 좀 잘 잡으면은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본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프 매니지먼트, 즉 라멘 시스템부터 먼저 잡거든요.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요거부터 먼저 잡아요. 최단 기간으로. 요거 잡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요거 없습니다. 자기만의 또 스타일이 있거든요. 막 참석해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전 극내향형입니다. 극내향형인데, 그래서 비즈니스 미팅도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혼자서 맨날 방구석에서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혼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강의도 혼자 듣고 혼자 생각하고, 스터디는 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막 또 그런 공부 방식이 있고, 또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만약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단타 어떻게 합니까? 배워서 사실은 뭐 남주나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 쓸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지금 내가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좋아하니까 빨리 나한테 맞춘 방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워킹맘을 통해 본 LSP 관점, 이렇게 요것만 한번 볼까요? 삶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와, 진짜 워킹맘 분들, 정말 대한민국 우리 워킹맘 분들 모두 존경합니다. 정말 육아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애초에 성장 도전 의지가 없는 사람은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다. 제가 만나본 워킹맘 분들은 다 책임감이 강하고 부지런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적이 조급함이야. 이게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SNS가 큰 것 같아. 저희 그 회원분들은 제가 막 가끔 물어봐요. 맘카페 하냐고. 맘카페 다 안 한다고 하는데, 가끔 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정보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뭐 적극적으로 활동은 안 한다고는 하는데, 뭐 어쨌든 SNS랑 이런 커뮤니티가 조바심을 일으킨 건 맞거든요. 왜냐면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이 조급함이 가장 큰 방해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집중 공부 기간에는 요거를 좀 지양해라,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체력 문제가 또 두 번째로 나옵니다. 와, 체력을 너무 운동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집에만 있고 막 많이 살찌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러닝, 전 러닝 너무 좋아합니다. 러닝, 그리고 러닝 빨리 달리지 말고 천천히 아주 걷는 속도로 조깅, 그것도 힘들면 걷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 1, 2년 잡고 계속 꾸준히 투자 공부도 하지만 체력도 꼭 키우라고 합니다. 운동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워킹맘, 이렇게 삶이 잡히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워킹맘에게는 단타 매매를 권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육아휴직 중에 조금이라도 소득 벌려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안 돼요. 이게 단타 투자 같은 경우는 제 생각입니다. 동체 시력도 중요해요. 동시에 그 수많은 정보들을 순간순간 계속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분봉으로. 우리가 스윙이라든지 뭐 투자 같은 경우는 시간을 내 편으로 해서 이제 멈춰져 있는 걸 가지고 퇴근 후나 내가 언제든지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데, 이 단타는 실시간으로 시간이랑 싸우는 겁니다. 절대 존재인 시간이랑 싸운다라는 게 과연 우리 인간이 되는 영역일까요? 물론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소수라고 봐요. 그 소수의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데요. 저는 이왕이면은 조금 더 큰 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단타를 해요. 근데 단타로 그냥 하루에 10만원 나면 땡큐, 요 정도예요. 10만원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10만원 나다가 뭐 100만원도 나고, 좀 스윙에서 매도를 했던 것들이 이제 단타로도 좋다 싶으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의 단타 매매는 다 스윙 안에 단타 있다여서 스윙 투자로 갔던 것을 단타 매매로 조금 추가적으로 더 수익을 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클로버 같은 경우도 저도 작년부터 공부를 하면서 매수 매도를 계속 했잖아요. 매수 매도 하다가 이제 스윙으로 매수 하다가 매도 더럽게 못했어요. 그렇죠? 매도 못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파니까 또 여기서 조금, 이제 여기선 종가 베팅 했어요. 여기선 종가 베팅 하고 파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네요.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스윙으로 가고 하다가 이제 매도, 종가 베팅, 매도, 이렇게 해서 저는 스윙 안에 단타 있다를 근간으로 합니다.
저는 시간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윙 투자가 가장 좋고, 모아갈 수 있는 것들은 미장에서 모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를 권장하진 않아요. 저는 주식 투자 외에 갖춰야 될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손도 좀 빨라야 되고, 세팅도 잘 해놔야 되고, 종목도 진짜 많이 알아야 돼요. 종목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 어떤 히스토리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 ETF, ETF 투자나 뭐 미국 주식이나 스윙 투자를 먼저 배우고 단타를 가장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도 있고요. 요거는 쭉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어도 이렇게 쭉 보시고, 내가 몇 개나 알고 모른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쭉 보면은 될 것 같고요. HTS, MTS 세팅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기초 강의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데 참 이거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뭐 기초 강의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강의라는 거는 사실 책으로 혼자 해서 될 분들은 강의를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책도 안 읽고 강의부터 들어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강의팔이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또는 책팔이. 근데 책을 엄청 비싸게 파잖아. 전자책을 막 10만 원, 20만 원. 물론 이것도 누군가는 2만 원도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가치 대비 가격이 워낙 높으니까 그런 건 있는데, 내가 책을 통해서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으면은 저는 강의는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제 혼자 하긴 좀 어렵고, 또 이제 약간 계속 피드백을 받고 싶어. 내가 지지조항 잘 그었는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이 듣는 거죠. 네. 근데 혼자 계속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혼자 하는 게 돈도 아끼고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해설 강의도 책을 사신 분들을 위해서 했지만, 책을 안 사고도 도움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막 다 노트로 해가지고 책을 막 다 쓰면서 할 수도 있고, 이거 막 멈춰서 하면 되잖아요. 멈춰서 하면은 이 책의 내용들 막 멈춰서 볼 수 있으니까 어때요? 시간이 또 있고 충분히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이랑 ETF 기초에 대한 부분들도 강의가 있지만,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다면 책 읽고 하시면 좋습니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네요.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이제 ETF 기초 강의에서는 쭉쭉쭉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책을 출간하고 좀 아쉬움이 너무 많아서 계속 아쉽겠지만, 그리고 개정판을 바로 쓰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뭐 제가 쓰고 싶다고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책이 그래도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처음 낸 책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계속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벌써 3세도 나오고, 요즘 출판업계가 안 좋다고 하는데 인플루언서나 대형 경제 유튜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렇게 판매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나머지 더 추가적인 부분들은 유튜브나 또 카페를 통해서 계속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홍보하자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관료만 받고, 교재 같은 거 있으면은 뭐 제본비만 받고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윤타의 기준 막 쫄보고,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해설 강의 하면서 저희 가치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카페 가서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도 또 추가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설 강의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는 이 지수 ETF 투자법, 핵심 내용의 골자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깊이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지만 저는 다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강의는 오늘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독자분들, 그리고 다른 뭐 유튜브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저는 물러나겠습니다.